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지은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반건호 선생님입니다. 37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했으며 그중 20년 이상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 등 신경 발달 장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으며 ADHD 전문가로서 한국형 ADHD 검사, 평가, 교육 도구를 개발하였다. ADHD 영역이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면서 성인 ADHD로 ADHD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2009년 국내 최초 성인 ADHD 교과서를 발행한 책임 저자이며 2012년 성인 ADHD 진료 지침을 발표하여 성인에게 맞는 치료 기준을 마련하였다. 세계 ADHD 협의회 회원으로서 해외 학술지에 ADHD 관련 논문을 30편 이상 발표하였으며 풍부한 진료 경험과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학회에서 성인 ADHD 연구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국내를 대표하는 ADHD 전문가이다. 제가 ADHD가 아닐까 의심스러워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끈기가 없고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잠들기가 어려워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불쑥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끝내기 힘들고 정리정돈이 어렵다. 체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일 마무리도 엉망이다. 해야 할 일 중에 꼭 한 가지씩 빼먹어서 난감한 일도 많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왠지 내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은가?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줄임말로 우리말 공식 표기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이다. 최근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ADHD나 자폐, 아스퍼거 등도 신경 발달 과정상의 차이일 뿐 병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뇌에서의 신경 발달은 사람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중 발달 과정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장애 수준의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ADHD를 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집중력 부족과 정리되지 않은 일상으로 고민하는 거의 모든 성인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창시절 A씨가 또래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ADHD의 과잉 행동, 충동성 유형의 환자들이 보이는 눈치 없는 언행 때문이었을 수 있다. 잘난 척하는 행동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또래 사이의 당연한 불문율을 알아차리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A씨를 오래 괴롭힌 수면의 질 문제 역시 ADHD 환자들이 갖고 있는 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불면증이라고 호소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생활 습관과 수면을 위한 뇌의 작동 중단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생기는 증상이다.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구분해야 하는데 ADHD의 뇌는 계속 활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잠들기도 어렵고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가 않다. ADHD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ADHD 환자의 뇌는 대뇌 피질 중 전두엽의 앞부분인 전전두엽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지연된 것으로 본다.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들은 BADHD 아동들에 비해 뇌의 발달 속도가 느리다. 아동기 때부터 주의 집중 부족, 불필요한 과잉 행동, 부적절한 충동 행동이 계속 나타나고 그로 인해 가정과 학교 생활, 또래 관계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뭔가를 꾸준히 하기가 어렵고 기질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모방이나 학습이 늦어질 수 있다.
ADHD 아이들의 과거력 중에는 뛰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신체 부위가 찢어지고 꿰맸거나 골절로 깁스를 했던 경우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많다. ADHD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엄격한 생활 규범이 생기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증상이 눈에 잘 띈다.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 관심 없는 과목에 대한 학습이 지연되거나 수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1994년 DSM-4에서 ADHD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 과잉행동 충동성 유형 2. 주의력 결핍 유형 3. 복합형 ADHD는 각 유형별로 진단 기준이 있고 그에 합당하면 해당 유형으로 진단한다. 먼저 주의력 결핍에 대한 진단 기준 항목은 9개이고 다음과 같다. 1. 학업 1. 기타 활동 중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가 잦다. 2. 과제 수행이나 놀이 중 주의 집중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잦다. 3.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잦다. 4. 지시를 따라오지 않거나 학업, 심부름, 업무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 과제나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잦다. 6. 지속적으로 정신을 쏟아야 하는 일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게 잦다. 7.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자주 잃어버린다. 8.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9.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과잉행동 충동성의 경우 각각 6가지와 3가지 기준이 있다. 1. 손발을 가만두지 않거나 자리에서 꼬무락거린다. 2.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자리를 뜬다. 3.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거나 혹은 기어오른다. 성인은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4. 조용하게 놀거나 레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5. 쉴 새 없이 활동하거나 혹은 마치 모터가 달린 것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6.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다음은 충동성 기준이다. 7.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해버리는 경우가 잦다. 8.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자주 어려워한다. 9.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무턱대고 끼어드는 경우가 잦다. 17세 미만 소아 청소년의 경우 유형별 진단기준 9개 중 6개 이상에 해당하면 진단을 내린다. 17세 이상 후기 청소년과 성인은 5개 이상 해당하면 진단할 수 있다. 그 외에 ADHD로 진단하려면 위의 증상 때문에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중 2군데 이상에서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ADHD 자가진단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테스트다. 최근 6개월 동안 있었던 자신의 증상을 떠올려보며 확인해보자. 1. 과제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끝내고 마무리 짓는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2.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3. 약속이나 의무를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4.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일이 많은 과제는 시작을 미루거나 피할 때가 있습니까? 5. 오래 앉아 있어야 할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손발을 꼼지락거릴 때가 있습니까? 6. 무슨 일을 할 때 모터가 달린 것처럼 지나치게 오버하거나 저질러 버릴 때가 있습니까? 항목별로 빈도나 강도 면에서 전혀 아님은 0점, 드문은 1점, 가끔은 2점, 종종은 3점, 자주는 4점으로 채점할 때 6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에서 유의미한 점수에 해당하면
ADHD를 의심할 수 있다. ADHD는 취약 전부터 초등학교, 사춘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는 동안 증상이 바뀐다. 사춘기 전후로 과잉 행동은 차츰 줄어든다. 하지만 성장하며 과잉 행동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과잉 행동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제는 머릿속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정해진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하거나 급식 시간마다 새치기를 한다든가 하는 충동 성향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불쑥 끼어들고 자기 할 말이 끝나면 휙 가버린다거나 차가 막히면 입이 거칠어지고 급히 가려다 자주 소소한 접촉사고를 낸다거나 술과 게임에 빠져들고 홈쇼핑에서 지름신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양상이 변한다. 또한 성인 ADHD 증상에서 두드러지는 주의력 결핍은 어렸을 때는 멍 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얼핏 보면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로 여겨지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수업 중 집중하지 못하고 창밖 내다보기, 시험지 뒷장 빼먹기 같은 주의력 결핍은 어른이 되면 직장에서 업무 관련 지시사항 까먹기, 회의 시간에 발표 자료 안 들고 가기, 지저분한 사무실 책상, 발 디딜 틈만 남은 지저분한 방 등으로 이어진다. 성인 ADHD 환자들을 보면 양파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까도 속이 보이지 않는다. ADHD인 줄 모르고 살다 보니 억울하고 분할 때가 많아서 듣다 보면 의사인 내가 울컥할 때도 있다. 가끔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ADHD 진단을 떠올리게 하는 환자도 있다. 일단 허둥지둥 들어온다. ADHD 환자는 약속 시간에 늦기도 하고 일찍 도착했더라도 대기실에서 뭔가 자기 할 일을 하느라 간호사가 이름을 불러도 듣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 다른 환자들과 사뭇 다르다. 제대로 시간 맞춰 들어오더라도 왠지 허겁지겁일 때가 많다. 그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일을 몽땅 말하고 싶은데 머릿속 생각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지 않는다. 진료실 문을 열 때부터 이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생각들이 엉키면서 몸도 엉키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학령기 아동의 약 4에서 12%가 ADHD에 해당되며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70% 이상이 청소년기까지, 50에서 65%는 성인기까지 증상이 계속된다. 똘똘한 것 같은데 나사 빠진 아이로 인식될 수도 있고 스스로도 게으른 탓, 감정 기복이 있는 성격, 타고나길 모자란 사람 등으로 자각하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진다. 직장이 없어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자연스레 고립된 생활을 하기도 한다. ADHD 진단과 치료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실망감, 낮은 자존감, 경제사회적 위축 등으로 정신적 문제가 나타난다. 가장 큰 문제는 ADHD 특성상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쉽게 몰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존이다. ADHD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원래 생각이 많다 보니 잠들기가 어렵고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낮에 계속 졸기 일쑤고 그 탓에 밤에 또 깊이 잠들기가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된다. 성인 ADHD 환자들은 다양한 정신장애에 노출된다. 감정기복의 폭이 심하면 조울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고 잘 잊어버리다 보니 규칙을 어기게 되어서 자주 처벌이나 벌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사회적 성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억울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반사회적 성향보다는 변덕스러움이 특징인 경계성 성격장애 성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은 심각한 장애 수준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의외로 성인 ADHD 중에 강박주의자나 완벽주의자를 만나기도 한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성인 ADHD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오랫동안 반복된 실수와 좌절 경험이 누적되면서 낮아진 자존감과 헝클어진 자아상이었다. 정신장애 중 수천 년 전부터 의학 기록에 등장하는 조현병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약 1%가 앓고 있다. ADHD는 성인 인구의 약 3에서 4%가 해당된다고 한다. ADHD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병으로 규정된 지는 채 50년도 되지 않았다. 과거 ADHD 개념이 전혀 없던 시절에도 의사들이 만나는 환자 중에 과잉 행동이나 주의력 문제를 보였다는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알렉산더 크라이턴이 1798년 출판한 교과서 내용 중 주의력 관련 장에서 정신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함에 대한 기술이 있다. 어떤 한 물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없고 끊임없이 이것저것 집적거리게 된다. 모든 면에 다 심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다행인 것은 대개 나이를 먹으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신경 상태를 안절부절 못함이라고 한다. 나이를 먹으면 좋아진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지만 차분히 있어야 할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함 개념은 오늘날 ADHD 진단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ADHD는 어느 날 생겼다 치료가 끝나면 사라지는 급성 질환이 아니고 상당히 꾸준히 문제가 지속되는 병이다 보니 치료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단정하기 어렵다. ADHD로 진료했던 소아청소년 및 성인 환자 929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약 70% 이상이 왜 치료가 중단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경희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던 신규 소아청소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도 치료가 중단되거나 끝난 이유를 알아본 적이 있다. 치료 종결 그리고 중단 사유가 의무 기록에 적혀 있는 경우는 10%가 넘지 않았다. 즉, 다시 오지 않는 환자들 중에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ADHD 치료 과정 중에 약물 치료는 중요하다.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ADHD는 약물 치료를 통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약물 치료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진단을 받고 30년간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도 ADHD 특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DHD 약물 치료에 대해 의사와 환자는 동상이몽을 갖는다. 환자는 대개 약을 어느 기간 동안 먹으면 병이 낫고 약을 끊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는 약을 먹고 완치되는 게 아니고 약물을 사용하는 동안 행동 문제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고 생각한다. 약물을 복용하면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로 덜 상처받고 더 나은 직장을 다니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지고 가족과 더욱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나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주변 관리로 다른 이들에게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평생을 짓눌러 왔던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ADHD는 뇌의 병이라는 말은 맞다. 20세기 초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 후유증으로 뇌염을 앓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산만하고 충동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행동과 뇌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의 뇌는 일반 아이들의 뇌 발달보다 5, 6년 이상 늦다. 뇌 전체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 발달에서 차이가 있다. ADHD 특성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가 되어도 약 반 정도가 그대로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성인 인구의 약 3에서 4%가 ADHD 진단에 해당하는 셈인데 최근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성인기 남녀 유병률이 심지어 1대1 정도로 보고되며 아동기 환자 성비의 정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ADHD 질환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20, 30대 젊은 여성의 ADHD 발병률은 최근 10년간 7배 가까이 늘었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 어릴 때 진단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성장 과정에서 ADHD가 뒤늦게 발생하는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여자아이의 경우 몸으로 나타나기보다 말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진단 기준을 덜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몇 여성 정신과 의사들이 성인 ADHD 관련 연구에서 여성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라는 여성만이 가능한 경험을 갖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보고된 자료만으로는 ADHD 관련 약물 사용이 임신과 태아에 절대적 위험을 미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셋째, 시대적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주도적으로 양육을 맡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통계를 보면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성격 차이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사람 중 한 명이 더 상대방을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성격 차이가 생기는 원인 중에 ADHD가 있을까? 데이터에 따르면 성인 ADHD는 충동성과 자기조절의 어려움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배려와 공감이 부족하고 결혼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고 이혼율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의 특성이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 위험한 행동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한 행동에는 과속 경쟁, 술, 담배, 마약 외에 성적 문란함도 포함된다. 나 자신 또는 배우자가 ADHD인지 알고 접근하는 것과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식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ADHD는 당사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 ADHD는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다. ADHD 성향이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경우 결혼을 통해 급속히 안정감을 찾았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괴팍한 성격, 분노 조절 장애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배우자가 잘 조절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단지 이해받는 것만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ADHD 특성 중 하나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고 일을 진행할 때 자기 위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 특성은 자녀 양육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ADHD 환자들이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이다. 이는 아동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문제이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눈에 띄게 부각된다. 과잉 행동 충동성 때문에 교실에서 규칙을 따르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학교 생활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학습 문제다. 지능과 별개로 체계화하기, 계획하기, 순서 정하기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업 일정을 따라가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또래 관계를 포함한 사회기술 발달이 부족해서 학교 생활이 어렵다. 성인 ADHD 환자들의 가장 큰 위기는 직장 생활이다. 사회에서는 너그러운 이해와 배려가 통하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며 결근이 많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빈도가 높으며 승진이나 연봉 인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학력이 낮은 것도 약점이며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기도 하다. 하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입사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의력 결핍은
주의 산만과 특정 주제에 대한 과몰입, 과도한 호기심 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주의 산만은 다양한 연상이나 백일몽, 다중과제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의 틀과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창의력이나 기존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 사고의 달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과도한 호기심은 오히려 주의력 결핍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호기심을 자제할 수 있으면 좋지만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자제시킬 것인가? 어느 정도가 상식이고 어느 정도가 비상식인가? 과도한 호기심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 여부가 관건일 것이다. 삶이란 프리즘처럼 어디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비춰지는 색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단 하나의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색은 달라질 수 있다. 사람에게 담긴 다양한 면을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 자신을 움직이는 내적, 외적 동기 요인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확한 직업을 지칭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다재다능함을 갖춘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이 공부하는 인체 해부도의 저자이기도 하며 수금 연주자, 공격용 무기 설계자, 헬리콥터 설계자, 도시계획 설계자, 천문학자, 수력 역학자 등 다방면의 선구자이자 권위자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록을 살펴보면 ADHD 특유의 기질들이 눈에 띈다. 당시 교육의 기초는 라틴어를 배우는 것인데 다빈치는 집안에 경제적 여력이 있었음에도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다. 왼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대개 오른손으로 쓰도록 훈육을 받는데 그는 끝내 왼손으로 글을 썼고 다른 사람은 알아보기 힘들었다. 어릴 때부터 아무도 그의 고집을 꺾기 어려웠고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입하는 아이였다. 다방면으로 궁금한 게 많았기에 어른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였으나 그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주변 인물들은 그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변덕스럽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앞날에 대한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듯하다. 변덕만 부리지 않으면 특정 분야에서 더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고 발전할 수 있겠지만 그 기회를 항상 놓친다. 숫자에 약한지 계산을 잘 못하고 호기심은 넘쳐서 모든 것에 마음이 끌리는 듯하다. 정리정돈이라는 게 없고 아무데나 생각이나 내용을 기록한다. 항상 마음이 급한지 어떤 경우는 몇 달이 걸릴 큰 그림 작품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마무리를 무슨 색을 사용할지 생각할 정도였다. 여러 후원자들이 다빈치를 후원하지만 대부분 좋지 않게 끝이 난다. 약속한 성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불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빈치 입장에서는 작품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든가 진행 과정에서 다른 주제나 업무에 관심이 폭발하여 잠시 미뤄두었을 뿐이라든가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후원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다빈치는 강박적이고 기발하고 유쾌하고 산만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기발함은 그의 대표적 특징인 끊임없는 호기심과 연결된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궁금한 게 많았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즉각 해결하려고 했으며 때론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물을 관찰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징은 ADHD의 주의력 결핍 증세와 같은 맥락이다. 흔히 주의력 결핍형 ADHD의 특징으로 멍때림을 말한다. 이때 멍때림이란 의식이 없다기보다 다빈치의 관찰 행동처럼
뭔가에 몰입하였거나 공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다빈치가 쉽게 산만해지는 사람이라는 점도 주의 산만 증상 중 하나인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짐과 유사하다. 다빈치가 천재 화가임은 틀림없으나 생전에 완성한 작품이 20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지연하기, 미루기 같은 대표적 주의 산만 증상을 말해준다. 모나리자 작품을 끝내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도 미루기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통해 몇 가지 ADHD 주의력 결핍 유형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중요한 일을 거의 다 진행한 뒤 마무리를 짓지 못함. 둘째,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음. 셋째, 약속이나 의무를 완수하기 어려움. 넷째, 자신의 호기심 등 충동을 조절하지 못함 등이다. 다빈치는 천재였으며 ADHD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ADHD가 예술이나 특정 부분에 천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빈치를 통해 일상에서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답을 구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협력하자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어느 ADHD인이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ADHD인들에게 들려준 말이 인상적이다. 당신은 그저 다를 뿐 당신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ADHD가 아니라면 그것은 ADHD인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직원, 당신의 상사, 당신의 친구들입니다. ADHD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하나로 잘 집중하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집중된 정신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뇌의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인간관계, 학습, 조직생활 등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무엇보다 저자가 지적한 대로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개인적 행복에 있어서 큰 장애물입니다. 누군가가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그의 윤리나 도덕, 양심과 결부시킵니다.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그 행동을 일으킨 원인이 뇌의 특이한 상태나 질병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행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행동의 당사자가 아닐까요? 이것은 한 가지 중대한 질문을 낳습니다. 바로 책임과 관용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언행이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는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살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대신 치료 감호라는 명목으로 일정 기간 정신병원에 수용시킵니다. 물론 그걸 악용하는 일부 경우도 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의 비율을 보면 실제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 언론에서는 장사가 되니까 한마디로 클릭 수가 올라가니까 선정적으로 제목을 다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기사를 더 많이 클릭하고 광고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포팔이죠. 정신의 병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이 말에는 책임의 본질이 선택 능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와 B의 선택에 따른 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자기의 의지로 특정 선택을 한다면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A와 B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그 차이를 인지했는지 못했는지 알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또 악용하는 사람을 판별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책임 추궁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과연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오래전에 한 여성 지인이 초보 운전자일 때 사고를 내서 제가 함께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겁이 나고 상황은 당황스러우니 혹시라도 억울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가 같이 간 것이었죠. 남산 터널 진입 직후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지인은 차선을 지키며 갔는데 상대차가 갑자기 차선을 넘어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블랙박스도 거의 없던 시절이라 서로 상대가 차선을 넘었다고 주장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터널 입구에 CCTV가 있어서 우리와 상대편 운전자,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함께 사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제 지인이 차선을 넘어가서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그 상황을 거꾸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그 지인의 인격으로 볼 때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은 분명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되니 저도 참 난감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거짓말을 했다고 화를 냈고 CCTV 영상을 얻기 위해서 남산 중턱까지 걸어서 갔다 왔다는 경찰관들도 지인을 비난했습니다. 지인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중증 몽유병 환자들은 자다 일어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은 순간적으로 특정 기억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왜곡해서 기억하거나 거꾸로 기억하기도 한다. 혹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물으니 다행히 상대 운전자도 연세 지긋한 남성분이셨는데 알고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렸죠. 운전한 이 사람을 선생님은 처음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사람이 완전 초보 운전이라 휘어져 있는 터널 입구의 차선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너무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사실 판명이 제대로 되었으니 선생님의 억울함도 다 풀렸고 보험 처리만 하면 될 것이다. 선생님 입장이라면 누구라도 무척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능성을 감안해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행히 상대 운전자가 신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사고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인간의 의식과 기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총기가 흔한 미국은 서너 살 아이들이 우발적으로 총을 쏴서 가족이나 이웃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원인은 부모의 총기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이죠. 그 경우 아이들은 무죄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해도 형법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촉법 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오래전에 어느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고 바로 옆에 테이블에는 60대 남성 두 분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거의 30초에 한 번씩 컥 하고 가래를 긁어 올려 뱉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매너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가래침을 뱉는 것을 보고 그리고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목에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치료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가래가 나오는 것은 병의 증세였죠. 그때 마침 저는 순두부찌개에 날계란을 풀어 먹고 있었는데 귀로 가래 뱉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 순간적으로 계란 흰자가 가래침처럼 보여서 비위가 상했습니다. 비위가 상하고 기분도 상하는데 상대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어서 그러는 상황이고 참 난감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사회에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이런 상황을 종종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의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저러는 것인지, 몸이나 마음에 어떤 병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 외에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원인으로 인해 저러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확실한 것은 길 가다 만나는 낯선 타인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심신과 생활과 인생에 어떤 피해를 고의로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약간만 관대해지면 내 마음도 편하고 사회도 평화로워지는 듯 합니다. 저도 예민한 성격으로 꽤 까칠한 성격이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여러 책을 읽고 명상을 배우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인지 아픈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리고 아프다고 해서 모든 행동에 면죄권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한 번만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